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화장품을 담당하고 있는 박은정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화장품 섹터를 설명드릴 첫날인 것 같고요. 처음 시간으로 화장품 밸류체인 돋보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업종은 연초부터 시장 대비 상승하며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코스닥에 상장된 중소형 제조기업의 성과가 지수 대비 31%포인트 상승하며 독보적이었고, 대형주는 시장 대비 4%포인트 상승하며 업종에서 좀 열의에 있었습니다. 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봤을 때는 신규 브랜드의 대중국 수요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중소형 브랜드들 중에서 원래 중국으로 수출되지 않았던 브랜드들이 요즘 들어서 조금씩 급부상하면서 중국 수출액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업체들의 수주를 받고 있는 중소형 제조기업의 매출이 좀 점진적으로 회복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봤을 때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구나라고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상 2017년도 3월 15일부터 방한 중국인이 덜 왔기 때문에 올해 3월 이후부터는 사실상 방한 중국인의 회복 구간에 진입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 시그널을 볼 수 있다라고 좀 체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정학적 정세 개선.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주변국들에 의해서 조금씩은 좀 완화될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져서 화장품 업종이 연초부터 좀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좀 점진적으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방한 중국인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인의 회복 국면이 돌아왔을 때 업종의 이익 방향은 분명 플러스 전환되고 증가폭이 점진적으로 커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과거 시기에 이런 이익 방향과 주가는 방향성이 일치했었다. 그리고 오히려 이익의 방향보다 주가가 좀 더 선행했었던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과거 방한 중국인의 수요가 확대될 때 2014에서 2015년도 확대될 때 밸류체인 전반에 낙수 효과가 존재했기 때문에 종목별로 밸류체인을 확장해서 관심도를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호 투자군으로는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두 기업은 중국 수요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서 방한 중국인 부재에 따른 이익 변동성이 높았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올해는 이익 개선폭이 좀 클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차선호 투자군으로 애경산업과 아우딘퓨처스 연우를 좀 좋아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들은 애경산업과 아우딘퓨처스는 해외 판로 확대,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점진적으로 커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상승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연우의 경우에는 상장 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고가 용기를 만드는 기업으로 그 아모레랑 LG생활건강의 면세점 점유율 확대에 따라서 연후의 기업 가치도 동반 상승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면세점 및 방한 중국인 가정을 이와 같이 가정하고 있습니다. 방한 중국인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417만 명, 2016년 대비 48% 빠진 수준으로 한국에 유입됐었는데요. 2018년도는 지정학적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서 64% 증가한 686만이 들어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면세점 시장 규모는 약 18조 정도 2017년 대비 40% 상승한 수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데요. 대형 브랜드 기업 같은 경우는 외형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좀 개선 기미가 좀 보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방한 중국인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익 안정성이 전체적으로 좀 점차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중국 중심인 해외 면세점 수요가 사드 이전 수준으로 좀 회복된 것이 좀 긍정적입니다.
중소형 브랜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컨센서스 대비 하회하는 실적을 좀 달성했지만 1분기에 그래도 좀 변화된 부분은 점포를 좀 구조조정하고 브랜드를 리뉴얼을 단행을 하면서 방한중공인이 다시 회복됐을 때 어느 정도 고정비 레벨이 조금 더 낮아지는, 그래서 이익 개선 폭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좀 다졌다라고 좀 보여지는 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제조기업, ODM의 경우에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이번에 코스맥스만이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실적을 달성했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중소형 작은 브랜드들이 조금씩 대중국 수요들이 좀 회복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ODM 업체들의 실적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은 국내 매출이 점진적으로 성장세가 이전 대비 좀 개선되고 있음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분기는 사상 최대 수요 좀 분위기로 좀 접어들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중국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회복 시그널을 볼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중국인 수요가 회복될 거로 좀 보고 있어서 과거의 시기별로 수요가 좋아질 때 밸류체인별로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 보고자 했고요. 다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밸류체인별 기업 현황이고요. 종합 화장품 기업으로 아모레퍼시픽부터 애경산업 존재하고, 그다음에 제조도 같이 하고 있는 중소형 브랜드 기업은 이츠환불에서부터 토니모리, 네오팜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기업은 오직 브랜드만 한다라고 보시면 브랜드를 유통하는 부분만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상장사이지만 아모레 주의 자회사인 이니스프리, 에뛰드, 그다음에 상장사 AVCNC의 미샤 이런 브랜드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ODM 기업은 과거에 원브랜드 샵이 확장됨에 따라서 다양한 ODM 기업들이 존재했는데요. 브랜드 기업만큼 다양하게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연우와 같이 용기 업체, 그다음에 아모레 퍼시픽의 자회사인 용기 업체인 퍼시픽, 패키지 글라스, 그다음에 펌텍코리아 이렇게 다양한 기업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런 종류 기업들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담아놓은 장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옛날인데요. 2000년대 초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방문 판매 시장에서 가장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업체가 방문 판매 인력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사실 아모레 퍼시픽의 방판의 매출이 늘어났는데요. 사실상 방판은 고가 브랜드의 판매망이기 때문에 고가 브랜드의 판매망 확대라고 좀 볼 수 있었고, 고가 브랜드는 자체적으로 대체로 개발하고 생산 내재화하기 때문에 제조기업보다는 그 브랜드에 들어가는 관련 부자재 중심으로 낙수 효과가 존재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의 방판 매출이 늘어날 때 실제로 연우라는 용기 업체의 매출이 같이 늘어났고 이익률이 같이 동반 상승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고가 채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면세점 채널인데 그 면세점 채널의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연우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동일한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원브랜드 샵 확대 시기인 2000년대 중반인데요. 이때는 가성비를 추구하는 브랜드가 많아지고 대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화됨에 따라서 브랜드는 유통만 담당하려고 하고 제조는 따로 하는 업체들이 발생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때 특히나 분업화가 확대되면서 ODM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내수 점유율을 확대하는 브랜드 기업이 존재하는 반면 코리아나나 함벌화장품처럼 전문점 채널에서 판매되는 브랜드들이 점유율을 이제 잃기 시작하는 브랜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새롭게 생겨난 원브랜드 샵들이 2002년도에 약 11개 기업이 한 90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면 2011년도에 1.5조 원, 약 17배 성장하면서 원브랜드 샵들이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가맹점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특히나 그 브랜드들이 면세와 해외 수출 판로를 확대함에 따라서 이익률이 거의 15%까지 달성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동반해서 같이 낙수 효과를 봤었던 기업들은 다름이 아니라 제조를 담당했던 ODM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보다 실제로 ODM 기업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브랜드 기업들이 17배 성장했을 때 ODM 기업들은 동일한 기간에 2002년도에 2,300억 정도 매출 달성하던 업체들이 2011년도에 5천억 정도, 그다음에 2013년도엔 1조 원 이렇게 같이 단계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브랜드사와 이제 ODM 업체들은 계약하게 될 때 생산 제품의 원부자재 비용을 포함한 가공 마진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원부자재 비용의 일정 가공 마진을 책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계 통상 마진이 10% 이상 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마진율이 10% 이상 달성하는 기업이 좀 거의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 마진을 키우기 위해서 업체들이 인건비가 좀 더 저렴한 중국이나 그 외 지역으로 좀 해외 확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브랜드 샵이 되기 시작하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사실상 낙수 효과를 거두었던 ODM 기업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브랜드 샵이 다양하게 나타날 계기는 가성비 추구의 환경도 분명 존재하지만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다양한 ODM 기업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실상 원브랜드 샵이 다양하게 늘어날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매출액 44억에서부터 지금 8천억 정도 되는 이제 ODM 기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모두 다 저희가 한 번쯤은 들어봤었던 브랜드들 다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캐파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ODM 업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브랜드 업체들이 다양하게 이 산업에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화장품 업종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했었던 시기인데요. 2014년도부터 2016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방한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시장의 내수 기여도는 방한 중국인이 들어오기 전에는 약 전체 시장에서 내수를 차지하는 화장품 시장의 기여도는 4%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중국인이 들어옴에 따라서 화장품을 많이 구매해서 이 내수 기여도가 점진적으로 커지는,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약 7% 정도까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화장품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화장품 소매 판매 추이와 방한 중국인 추이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맥락이 좀 방향성이 좀 일치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었던 13년도 마지막, 거의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비슷한 트렌드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15년도 메르스가 있었던 당시에 화장품 소매 판매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찍었던 부분, 그 다음에 방한 중국인 추이가 마이너스 찍었던 부분, 이런 부분도 봤을 때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사실상 밸류체인 전체, 그러니까 브랜드 기업에서부터 제조 기업, 부자재 기업 모두 이익 레버리지가 최대에 도달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낙수 효과가 사상 최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차트 보시면 브랜드 기업들이 영업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확보한 현금 흐름을 보시면 되는 현금 흐름을 차트화한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업체들 모두 2014, 15, 16년도에 기업 가치가 커지면서 영업현금도 좀 사상 최대로 증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제조기업, 부자재 기업의 현금 흐름의 경우에도 16년도, 2014, 15, 16년도에 사상 최대로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브랜드에서부터 제조, 부자재 기업까지 모두 다 낙수 효과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면세 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모습들을 당시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면세 채널은 고가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고가 수요 중심적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면세점 매출 성장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의 매출 총이익률이 점진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2012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에 약 4%포인트 개선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생활건강은 영업이익률로 구분해 봤는데요. 면세점 매출 성장률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실상 영업이익률이 4%포인트 이상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들의 GP 마진이나 OP 마진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고가 브랜드들이 좀 많이 팔려야지 이제 가능한데 실제로 면세 채널에서 가장 수요가 가장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니스프리와 같은 중소형 브랜드들은 방한 중국인이 들어옴에 따라서 사실 중국 현지 수요도 같이 올라오면서 이익률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원료 기업과 부자재 기업 또한 낙수 효과가 존재하는데요. 근데 대체로 그 업체들은 영세한 편이어서 R&D가 동반되어 수주 받는 기업들이 사실상 숫자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소울 벤더로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일전에 말씀드린 연우와 같은 기업은 펌프 기술을 처음 국산한 기업이어서 국내 브랜드의 하이엔드 용기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장에 있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면세점 채널의 수요가 좋을 때 연우도 같이 동반돼서 성장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왼쪽에 중국 수요 본격화 시기에 원료와 부자재 기업 매출 성장률 추이 보시면 14, 15, 16년도에 해당 업체, 연우 업체의 매출이 성장세가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가 계속 지속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월드라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히트시킨 제품인 쿠션에 들어가는 에센스를 머금은 스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와 일본 유일하게 스펀지 생산 기업 중에서 로레알의 품질 기준을 통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사실상 수출이 43억이었고 영업이익률이 6% 정도 달성했었는데요. 이 수출액이 늘어나서 60억까지 늘어났고 사실상 고마진 품목의 외형 확대가 되고 수율이 개선됨에 따라서 2016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7%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업체들은 R&D가 어느 정도 동반된 기업이 많은 파일을 이제 점유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업체들이 수율 개선함에 따라서 이익률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많이 힘들었었던 부분인데요. 사드로 인한 방한 중국인 공백기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실제로 화장품 업체 10개 사업산 시가총액을 보면 고점 대비해서 약 35% 이상 낮아진 상태로 좀 거래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수요 급감으로 기업의 이익 체력도 약화되면서 모든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부진한 상황이 다 전파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반돼서 방한 중국인 급감뿐만 아니라 H&B 채널이라는 신규 채널이 증가되면서 새로운 브랜드들이 많이 이 H&B 채널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내수 채널을 보유하고 있었던 화장품 기업들은 점유율 위축 현상이 도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고를 겪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여기 페이지 보시면 실제로 올리브영이 2010년부터 2017년도까지 점포가 91개에서부터 1074개까지 점포가 늘어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출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 내수 채널 점유율을 되게 많이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요.
최근에 그래도 브랜드 기업한테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공격적으로 H&B 스토어가 증가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둔화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우선 주변에서 집 앞 상권까지 올리브영이라는 채널이 입점한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채널들은 당연히 주요 상권들 대비해서 점당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채널입니다. 지금은 점당 그러니까 채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출점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차트 보시면 3개년 동안의 매출과 순이익의 증감세를 보면 2016년도 1분기까지는 40%대 매출 고성장을 하다가 이 성장세가 이제 출점 효율성이나 기존 성장률이 좀 둔화됨에 따라서 2017년도 1분기, 이제 18년도 1분기 점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직매입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늘어난 부분들이 좀 잘 소진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재고 회전율이 둔화되다 보니 순이익률도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 증익을 하다가 17년도에는 좀 감익 상태로 지금 전환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차트 보시면 올리브 네트워크스, 그러니까 올리브영의 점당 매출액 추이를 그러니까 보여놓은 차트인데요. 거의 점당 매출이 4억 정도 수준에 이르렀던 올리브영이 지금은 거의 2억 후반대 정도로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매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 앞 상권까지 나온 상황에서 출점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어느 정도 제약됨에 따라서 기존의 매장의 효율성도 점진적으로 둔화되다 보니 공격적인 출점이 어려워진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구조 자체가 100% 직무의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재고 컨트롤까지 해야 되는 국면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올리브영의 출점은 어느 정도 지금 소강 상태일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이 기존의 화장품 업체들의 점유율을 뺏어갔었던 H&B 스토어였기 때문에 기존 화장품 업체들한테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방한 중국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방한 중국인의 이제 중국인 전체적인 소비 흐름이 10년 내 최고조로 좋은 환경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면 지금 사상 최대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는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평균을 그려봤을 때 이보다도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요. 2000년대 초반은 사실상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하면서 중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견인했었었는데 이때보다도 현재 더 좋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가 사상 최대로 지금 좋은 환경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정부가 비도심 부분들에 대한 균형 발전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도 보면 도심보다 비도심이 좀 더 성장세를 지금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소비가 좀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좀 더 소비 환경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글로벌 명품 기업들의 매출액이 지금 아시아 지역 위주로 성장세가 지금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한 중국인이 유입됨에 따라서 좀 더 구매력이 좀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보다도 좀 더 구매력이 커진 중국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좀 더 많이 구매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분인데요. 중국인의 수요가 어느 정도는 여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중국인의 구매력이 이전보다는 상승한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시세이도가 2015년도에서 2017년도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밸류에이션은 38배 정도 거래됐었는데 센카쿠 열도라는 이슈라는 중국과 일본의 이제 영토 분쟁 시기가 있었을 때 이 밸류에이션이 20배 정도 이하로 하회하였었는데, 외교적 이슈가 개선됨과 함께 이제 부진 브랜드를 리뉴얼하고
그다음에 수량을 좀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유통 재고도 슬림화하는 등의 브랜드 개선에 기반한 투자를 시세이도가 시행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미돼서 현재는 수요 회복에 이어서 중국 현지나 일본 본토 면세점 채널의 성장세가 되게 견조합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 화장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외교적 이슈가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진 브랜드에 대한 리뉴얼은 작년에 많이 선행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화 기술력 바탕으로 탄탄히 브랜드력을 만들어내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은 방한 중국인이 유입됨에 따라서 다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점유율이 좀 상승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화장품 동종기업 평균이 2018년도 기준으로 약 35배 거래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은 현재 31배 정도 수준으로 좀 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업사이드가 좀 존재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비가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2016년도보다도 17년도가 색조나 스킨케어가 훨씬 더 성장세가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다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화장품을 좀 더 많이 사줄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반증하는 차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화장품 업체들의 밸류체인을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부터는 기업 하나하나 검토해보면서 확인해보는 과정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화장품 섹터 담당하고 있는 박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